사업자와 가계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자의 다중채무가 87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부실화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대모비스가 13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는 등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직접 육성한 스타트업의 성과를 알리고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폭을 줄이며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3%에서 3.25%로 운용됩니다. 이날 인상 결정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 4월부터 6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을 훌쩍 넘긴 가운데 사업자와 가계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가 87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내년 경기 침체 분위기에 금리 인상 기조까지 고려하면 부실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올해 상반기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말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총잔액은 1,051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연말 대비 1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기업 대출인 개인 사업자 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 대출로 구성됩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만 보유한 차주는 76만 명, 개인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주는 24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개인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을 모두 보유한 다중채무자. 이들의 대출 잔액은 87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채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이들의 대출은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입니다. 위험 신호도 감지됩니다. 비은행권 최초 부실 발생률은 전분기보다 0.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시중은행이 0.01%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리스크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대다수가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대출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차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차주들의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장 금리보다 낮게 대출시켜준다고 해도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정책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돈을 빌려줄 때 기업 심사를 좀 하기 시작하자. 팬데믹 이전서부터 한계 기업이었다면은 추가적 대출하는 것을 진짜 경계를 해야죠.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고금리 대환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출 연장이 아닌 더 강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클라이슬러의 샤시 모듈을 공급하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도 13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북미 지역 공장 증설에 나서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6년부터 미국 크라이슬러의 샤시 모듈을 공급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격전지인 북미 시장에서 기술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미시건 오하이오 공장에선 크라이슬러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 기존 엘라베마, 조지아 공장에선 현대차, 기아에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벤츠 미국 공장 인근인 엘라베마 메칼라에 새로 공장을 조성하면서 현대모비스는 미국 내 5번째 생산 거점 구축을 마쳤습니다. 특히 올 3분기부터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AG의 전기차 전용 4개 차종에 핵심 부품인 샤시 모듈을 양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및 모듈 시스템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글로벌 완성차를 대상으로 한 수주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그룹이 2025년 상반기부터 전기차를 연간 30만 대까지 추가 양산하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 현대모비스는 2030년까지 13억 달러를 들여 조지아주 서베너와 엘라베마 등의 전기차 전용 부품 생산 시설 5곳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늘어난 생산 역량에 발맞춘 수주 확대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도 글로벌 부품사 순위 6위에 걸맞는 입지를 탄탄히 다져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원급 현지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고객 밀착형 영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3분기 누적 글로벌 수주 금액이 3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연간 수주 목표 금액의 90%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고객사 확대와 전동화 부문 성장을 발판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고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글로벌 제조사 부품 수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격전지라고 불리는 북미 시장에서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시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글로벌 부품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망 스타트업을 직접 육성해 사회에 진출시키는 2022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내뿐만 아니라 외부 스타트업까지 젊은 인재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육성한 스타트업의 성과를 알리고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개최했습니다.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는 지난 1년간 삼성전자가 직접 육성한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의 졸업식으로 2019년부터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AI, 메타버스, 웰리스, 친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20개 스타트업이 참가해 가시적인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창의적인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드를 도입했습니다. C랩 인사이드에 선정되면 1년 동안 현업을 떠나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비 지원을 받으며 아이디어 구현에 몰두할 수 있고 실패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신사업 발굴이 가능합니다. 특히 2015년부터 우수 사내벤처 과제가 스타트업으로 분사하는 스핀오프 제도를 실행하고 사업 실패 시 5년 뒤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18년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를 신설하고 개발과 사업 기획부터 투자 유치와 홍보까지 지원하며 사회 진출을 이끌어왔습니다. 스타트업과 함께 저희 C랩도 직접적으로 스케일업하고자 하고요. 이를 통해서 약간 저희 당사하고 스타트업 간에 윈윈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와 사업협력이나 투자나 인수의 기회들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사내외 총 845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고 누적 1조 3,400억 원 투자금 유치, 8,700여 개 일자리 창출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C랩 스타트업들이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과 투자 확대를 위해 C랩 패밀리를 구성하는 등 운영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과거 포니를 디자인했던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루와 함께 쿠페 콘셉트의 포니를 복원합니다. 48년 만에 원형 그대로 복원돼 내년 봄 결과물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차는 앞으로 이 디자인 헤리티지를 계승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지난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현대차가 선보였던 포니 쿠페 콘셉트. 쐐기 모양의 노즈와 원형의 헤드램프, 종이 접기를 연상케 하는 기하학적 선으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콘셉트카는 양산에 이르지 못했고 차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실된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르데토 주지아로와 포니 쿠페 콘셉트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아로는 포니와 포니 쿠페 디자인을 시작으로 포니, 엑셀, 프레스토, 스텔라, 소나타 1세대, 2세대 등 다수의 현대차 초기 모델들을 디자인한 전설적인 디자이너로 꼽힙니다. Il piano di forma che molti non lo fanno più su della carta trasparente dove poi si costruisce il modello e quindi poi il prototipo che ne deriva in modo che voi possiate riavere quello che avete perso, perché questo coupé dove è andato? Chi l'ha rapito o è stato distrutto? Non si sa. Comunque 이번 프로젝트는 포니 개발로 자동차를 국가의 중추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 정주영 선대회장의 수출 보국 정신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현대차의 헤리티지를 대중들과 공유함으로써 브랜드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다양한 차들을 디자인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포르쉐 911처럼 좀 계승하는 디자인을 하면은 더 뜻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주지아로와 복원하는 포니 쿠페 콘셉트는 내년 봄 최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대보그룹은 22년간의 그린 콘서트 역사가 담긴 화보집을 발간하고 헌정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헌정식 행사는 오늘 서원밸리 그린 콘서트룸에서 개최됐고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소영 전 서울시 의원, 이석호 서원밸린 대표 등 그린 콘서트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린 콘서트는 대보그룹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골프장 페어웨이에서 진행되는 자선 콘서트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개최된 지난 5월 그린 콘서트엔 4만 3천 명이 운집하기도 했습니다. 대보그룹은 기업의 이익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창업주 최등규 회장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골프장에서 가장 소중한 잔디를 모두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4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세계적인 한류 콘서트로 발전했습니다. 근 22년 기록을 오랫동안 담아낸 그린 콘서트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6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인상폭을 0.25%포인트 줄이며 속도 조절에 나서긴 했는데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자,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 이 부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상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이 0.25%포인트였고요. 그대로 인상을 했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3.0%에서 3.25%로 높아졌습니다. 2012년 6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4월 이후 6회 연속 인상으로 한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올린 건 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영향인데요. 이창용 총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수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당분간 5% 수준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결정은 금통위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네, 이번 말고 지난번 금리 인상 0.5% 올릴 때는 고물가 그리고 환율, 대외 변수도 뭐 주요 배경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좀 주요했습니까? 네,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도 최근 환율 등 대외 여건이 안정된 점이 인상폭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총재는 환율이 안정된 것과 미국 FOMC가 속도 조절을 시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창용 총재가 금융 안정 유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한 점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나타난 자금 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점, 이 점은 이번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의 주요 근거가 됐는데요. 이 총재는 물가 안정은 물론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총재의 발언에서 현재 통화 정책 중심이 연준 통화 정책 대응 등 대외 요인보다 국내 요인으로 옮겨졌다는 진단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번 회의가 내부 상황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미 연준의 기조가 최근 누그러지고 미국에 별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미 연준의 스탠스에 연동된 정책 운영이 불가피하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미국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전망도 지금 대폭 수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정된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과 물가 모두 직전 전망에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요.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대폭 낮췄습니다. 이는 IMF 등 주요 기관보다 낮게 전망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기 전망을 크게 하향 조정했음에도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8월에 3.7%에서 이번 3.6%로 소폭 낮췄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소폭 둔화되는 반면 경기 침체 부담은 두드러져 통화 긴축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이제 금통이 끝났습니다. 금리 인상은 뭐 이 정도에서 3.25%포인트로 최종으로 마무리가 된 건데 내년에도 인상 기조가 이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금리가 좀 올라갈까요? 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은 3.5%에서 3.75% 수준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서인데요. 한국도 내년 상반기에 한두 번 정도 0.25%씩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 간 예측이 갈라졌으며 6명 위원 중에 1명은 연 3.25%, 3명이 연 3.5%, 2명이 3.75%까지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 등 여러 요인을 살펴서 최종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더 오래 가져갈 경우 최종 금리가 5% 이상 높아질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은 역시 한미 간 금리차 확대를 우려해서 4%대선 금리 인상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금통위 이야기 들어봤고요. 금융부의 김미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제14회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은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코스닥 우량 기업을 선정하는 건데요. 그 현장에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14회 코스닥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상의 정부 시상인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미래 성장형 기술주 중심의 시장으로서 바이오, 2차 전지, 인공지능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신기술 혁신을 경쟁력으로 삼아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의 격상이 수상 기업의 자부심을 넘어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태양광 제품 등의 핵심 장비 국산화에 성공하며 코스닥 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창업한 이래로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갔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세계 시장을 개척해 왔습니다. 이 상은 30년 동안의 우리 주성 선수들을 위한 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은 고영테크놀로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금융감독원 원장상은 클래시스 등 총 11개 기업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코스닥 대상은 경영실적과 기술개발, ESG 경영,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기업 실사를 통한 CEO 인터뷰 등 정성적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한편 수상기업에게는 한국거래소의 추가 상장 수수료와 변경 수수료가 1년간 면제되고 코스닥 협회 연수 무료 참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혹한기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건설업계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장에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 또다시 공사 중단 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늘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화물 운송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혹한기를 앞두고 공정률을 높이려는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미 운송 차량 운행 중단으로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파업이 여러 날 이어질 경우 주요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은 미리 확보한 시멘트 재고로 레미콘 생산이 가능하지만 주말을 지나 다음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어떻게든 공장에서 비축해뒀던 시멘트로 공구리 타설을 어떻게든 진행할 수가 있겠지만 파업이 계속 이제 이어서 하게 되면은 차전부터는 공사 거의 이제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공사 하는 대로 진행하는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죠. 이번 파업은 예고됐지만 현장에서 미리 대비할 방안도 마땅치 않았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레미콘은 비축해둘 수 없어 당일에 사용해야 하는데 레미콘 차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공사 현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비 소식마저 예고돼 있어 녹슬 것을 우려해 철근을 미리 쌓아둘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건설업계에선 극적 타결이 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도 6월 파업 때보다도 더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예고하고 있어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하며 건설업과 산업 곳곳에서 운송 차질로 인한 피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증권가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관련 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8일 동안 파업을 진행하며 철강업, 석유화학업, 자동차업 등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환율로 인한 제품 단가 인상에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 시멘트 업종과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공사 현장의 철근 등 건설자재 공급 차질도 이어지며 현대건설과 DL건설 등 건설주는 오늘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이 무기한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관련 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출하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매출액이라던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는 맞습니다. 이게 화물연대 파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았어요.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단 화물연대 파업이 한 달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주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